안녕하세요. 경상도에서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보다 2살 연상인 남편을 만나서 슬아의 자식을 둘이나 낳고 산 세월도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경상도가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저희 부부도 매일을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특히 남편은 시댁이 농사와 가축 사육을 같이 하고 있어서 시댁에서 농사 배우며 같이 일하고 있죠. 세상에 농사꾼 남편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남들은 한창 더워지는 계절에 휴가를 어디로 갈까 고민한다는데 저희 부부는 태풍이라도 오는 건 아닌지 이러다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오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볼멘소리하면 주변에서는 농사 망하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농사 망하면 시아버지가 키우시는 소같이 키우면 되겠네. 있는 것들이 걱정도 팔자다. 같은 고향 사람들은 제 시댁이 어느 정도 규모로 가축이나 농사를 짓고 사는지 아니까 이런 말들을 하고는 해요. 굳이 제가 자랑한 것도 아닌데 시댁은 동네에서 소문난 알짜 농사꾼 집안이었답니다. 시골은 옆집 밥상에 숟가락이 몇 개 올라가는지도 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네에 오래 살았다 싶으면 시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남의 집에 숟가락 몇 개 올라가는 거 안다고 해서 그 집 밥상 반찬까지 알 수 있겠나요? 사람들은 저한테 농사 망해도 소 키우면 된다고 쉽게 말하는데 저는 그놈의 소 때문에 이웃 문턱까지 갔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제 속사정은 모르고 알짜배기 시댁 두고 별 걱정 다 한다고 해요.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아 긴 말은 못하겠고 오늘은 저도 한풀이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저한테 저런 말하는 친구들은 시내 쪽에 살고 있지만 저는 군단이 작은 마을에서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친정과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조금 낯설기도 했어요. 왜냐면 친정 아버지가 지체장애 상급이라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서 집안에서도 늘 조심스러웠죠. 특히 친정 엄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는 조금 절룩거릴 뿐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지만 정규직으로 일할 기회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늘 엄마가 여러 식당에서 일하면서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창피하거나 숨기고 싶던 적은 없었어요. 늘 엄마는 저희에게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라고 말해주는 분이셨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와 여동생한테 아버지는 그야말로 슈퍼맨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아버지한테 한 가지 어려웠던 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친구들과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아버지를 딱 마주쳤던 적이 있었죠. 반가운 마음에 멀리서부터 아빠 하고 외쳤는데 아버지가 안절부절하시면서 못 본 척 하시려는 거예요. 달려가서 저는 아버지를 부르며 인사를 했습니다. 혜경아,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이 아빠한테 인사하지 마. 그냥 친구들이랑 떠들면서 지나가도 괜찮어. 아빠를 봤는데 왜 그냥 가요? 나는 아빠랑 이렇게 가는 거 좋은데. 혹시나 친구들이 학교에서 우리 혜경이 놀릴까봐 그렇지. 아빠도 그 나이 때 놀림도 많이 받고 참 어려운 게 많았어. 근데 우리 딸이 아빠처럼 당한다고 생각하면 아빠 마음이 아프잖아. 아빠, 나는 있잖아. 누가 우리 아빠 무시하고 욕하면 걔랑 안 놀 거야. 나는 친구 아빠 무시하고 욕한 적 없는데 왜 우리 아빠를 욕해? 진짜로 같은 반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난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나 우리 반 반장이야. 그러니까 아빠 길 가다가 나 보면 꼭 인사해. 지금도 그때 아버지 표정이 생생할 만큼 왠지 울컥한 기억이랍니다. 아버지는 늘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현명했던 엄마의 영향인지 저희 자매는 한 번도 아버지가 창피했던 적이 없었죠. 특히 제 결혼식 때도 저보다 더 떨고 있는 아버지를 제가 진정시켜드리면서 신부 입장을 하기도 했답니다. 신부보다 더 긴장한 아버지를 보고 엄마랑 여동생이 크게 웃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 결혼시켜 놓고 3년 뒤 여동생까지 모두 결혼시키면서 엄마와 아버지는 이제 한숨 돌린다며 좋아하셨죠. 우선 제 시댁을 소개해 보자면 여장부 같은 시모와 독불장군 시부가 있었습니다. 옛말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부는 며느리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이었어요. 그때가 결혼하고 제가 첫째 딸을 임신하고 있던 일이었죠. 시부가 면사무소까지 왔길래 무슨 일인가 했는데 글쎄 동네 아는 분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가 우리 큰 며느리 면사무소 직원이라고 했었잖아. 여기서 일한다니까. 아, 며느리가 면사무소에 있었어? 공무원 며느리 있어서 좋겠네. 그러면서 시부는 제가 며느리라면서 자랑을 하더니 갑자기 저를 보면서 뜬금없는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며느라, 네가 이 양반 등본 좀 떼줘. 이 코딱지만한 면사무소에서 신분증 없다고 등본을 못 뗀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아버님, 신분증이 있어야 등본 발급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번호표도 뽑으셔야 해요. 갑자기 시부가 동네분을 데려와서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는데 시부가 데려온 동네분을 자세히 보니까 어제 있던 일이 딱 떠오른 거예요. 신분증을 분실했다면서 그냥 등본 하나만 떼달라고 우기던 분이었던 겁니다. 지문도 다 다르셔서 무인 발급기도 사용을 못하셔서 아주 난감했었죠. 그런데 그분을 시부가 직접 데려와서 저한테 그냥 좀 떼달라고 하는 겁니다. 말단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도 없이 서류를 막 떼줄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저 혼자 쓰는 사무실도 아닌데 면사무소 한가운데서 시부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말했어요. 이 코딱지만한 시골에서 서로 얼굴만 보면 뭐 하는 집인지 다 아는데 신분증이 뭐하러 필요해? 다들 그렇지 않아? 그거 가져와 봐야 일만 번거롭지. 내가 볼 때는 일하는 방법을 여기 시골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니까. 우리 집안 큰며느리도 여기서 일하는데 왜 신분증이 필요해? 얘 며느라, 너 결혼식 때 여기 아저씨 온 거 봤었잖아. 아, 인사도 했었는데 왜 신분증을 가져오래? 요즘 뉴스에서 공무원 괴롭히는 진상 민원인 소식 많이 들으시죠? 딱 그런 모양새로 시부가 제 앞에 있었답니다.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시부한테 난감한 목소리로 말을 했죠. 제 결혼식 때 오신 건 봤는데 등본 발급은 신분증을 꼭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신분증 확인 없이 발급하면 저 징계예요. 뭐? 아, 얼굴 아는 사이면 좀 그냥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아주 공무원들 못 쓰겠네. 나라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너무들 하네. 난 뭐 국민도 아니야? 할 수만 있다면 쥐구멍에라도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그 정도 못 해주냐며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는데 민망했죠. 그런데 그때 시모가 황급히 나타나 시부의 팔을 잡아 꼬집으면서 말했어요.
이놈의 양반이 더위를 먹었나? 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며느리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따라 나와. 당신까지 왜 이래? 나도 이 나라 국민인데 이런 거 누리고 살아야지. 당신이 뭘 누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며느리 밥그릇 뺏고 싶어서 그래? 당장 나와. 시모는 시부와 동네분을 데리고 나갔어요.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난장판이 된 면사무소 안에서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혜성처럼 등장한 시모 덕분에 저는 위기를 모면했고 시부와 시부 지인은 결국 등본 구경도 못하고 끌려나갔어요. 평소에 임신한 며느리 무거운 몸 이끌고 일한다고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던 시부가 자기 지인을 데려와서 저러는 걸 보니까 더 기가 막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시모는 시부가 면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동네 사람 전화를 받고 달려왔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 사과를 하는 시모 덕에 마음은 조금 풀렸죠. 그때만 해도 저는 시부가 대화는 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대화를 해보려 부단한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첫째 딸을 낳고 2살쯤 됐을 때 그 무렵 시동생이 장가를 가는데도 시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꼬장꼬장해졌다고나 할까요? 시동생이 결혼 후 동서가 생겼을 때는 저도 이제 내 편이 생긴 것처럼 기뻤어요. 아무래도 같은 며느리끼리 대화도 편하고 더 잘 통하겠다 싶었죠. 제 생각처럼 동서는 성격도 좋고 부침성도 좋아서 저와 금세 가까워졌답니다. 그렇게 제 딸이 3살이 될 무렵 저는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때 시모가 오랜만에 시댁 마당에서 저녁이나 먹자는 말에 저희 가족과 시동생 부부가 다 시댁으로 모였던 날이었죠. 가보니까 이미 시부는 막걸리에 전을 먹으면서 살짝 알딸딸해 보였습니다. 말은 잘 못해도 제법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딸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시부가 술 취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집안 장남이랑 결혼했으면 손잘 낳아야지. 손녀를 뭐하러 낳았나? 참나. 저거 뛰어다니는 것 좀 봐. 그래, 큰딸은 살림 미천이다. 잘 키워서 살림 미천으로 쓰면 되겠네. 저는 시부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이제 겨우 3살 된 여자아이한테 살림 미천이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시대에 아들, 딸 구분해서 좋을 게 뭐 있다고 저런 말을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시부한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살림 미천이라뇨. 이제 겨우 3살 된 애예요. 어딜 시아버지한테 큰 소리야. 어른이 하는 말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새겨들어. 너 괜히 쟤 가르치겠다고 학원이다 뭐다 가르치지 말어. 기집애들이 자꾸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대들긴 하고 있잖아. 공무원이라고 지금 시아버지 앞에서 유세 떠는 거야? 그래 봐야 면사무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없으면서 유세 떨고 있네. 내가 그날 개망신 당한 거 생각하면 당장 넌 소방 맞았어. 그날 면사무소 뒤엎고 가서 개망신은 제가 당했는데 지금 누가 개망신을 당했다는 건지 시부의 말에 귀가 막혔고 코가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 딸을 두고 헛소리를 하니까 엄마로서 화가 나서 시부 말을 잠자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취해서 알딸딸한 사람 붙들고 언성 높이면서 말할 수도 없고 게다가 시아버지인데 저도 최대한 화를 억누르며 시부한테 이렇게 말했죠. 아버님, 제 딸이고요. 살림 미천이다 뭐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요즘 딸아들 구분 없이 다 잘 키워요.
그리고 손녀딸한테 기집애라고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아버님 앞에서 유세 떨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딸 가진 엄마로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말 말씀 좀 가려해 주세요. 술맛 떨어져. 이 집에 내 편은 한 명도 없다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이러면 당신이라도 나서야 될 거 아니야. 그러자 옆에 있던 시모는 시부를 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맏며느리가 맞는 소리 했구만 뭘. 꼭 그렇게 당신은 할 말 없으면 다 자기만 싫어한다고 하더라.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해 얼른. 그래야 막걸리 한 잔이라도 더 얻어먹지. 내가 미안했다. 난 딸이 없어서 다 살림 미천으로 키우는 줄 알았어. 시부는 헛기침을 하며 제게 사과를 했어요. 엄청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부 입에서 미안이라는 말이 나온 건 엄청 놀랄 일이었죠. 오죽하면 시모도 시부 말에 놀라서 달력에 표시라도 해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어떤 성격인지 딱 아시겠죠? 시골 밖으로 나가서 살아본 적 없는 전형적인 시골 할아버지라서 엄청 고지식하고 자기 고집 센 사람이었어요. 그 후 저 못지않게 시집살이로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던 동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저랑 통화를 했어요. 특히 동서는 주부라서 더 시부의 표적이 되기 쉬웠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큰딸과 막내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동서는 아들만 둘이었어요. 저와 동서는 서로 번호를 교환하고 힘들 때마다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서로 의지했죠. 특히 시동생 성격이 착하다 못해 답답하기까지 했던 성격이라 늘 시부한테 휘둘렸거든요. 시모가 중간에서 말려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시동생이 시부한테 끌려다니니까 동서는 주부라는 이유로 맨날 새참을 만들어서 날라야만 했고요. 그때마다 동서는 힘들어 죽겠다면서 한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다른 집은 어쩌다 한번 제대로 챙겨 먹는다는데 우리 아버님은 매일매일 뭐가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도와주니까 겨우겨우 하고 있긴 한데 오늘은 글쎄 보쌈에서 가져갔더니 퍽퍽하다고 안 드시겠대요. 진짜 환장해요. 아니, 그거 챙겨가는 것도 일인데 그냥 좀 드시지 왜 그러실까.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동서? 어머님이 열받으셔서 먹던 밥그릇까지 뺏었어요. 결국 새참으로 무생채 밥만 드셨다니까요. 오늘 어머님이 반찬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시는 새참 없다고 한 소리 하셨어요. 독불장군 시부의 반찬 투정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건 시모가 유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가 왜 저렇게 시모한테 꼼짝 못하나 했죠. 그런데 거기에는 속사정이 다 있더군요. 예전에 마을에 사기꾼 무리가 왔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시부가 은행원을 사칭한 사기꾼 무리만 믿고 돈을 투자했다가 돈을 전부 잃었던 겁니다. 시모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 있었겠습니까? 그때 시모가 마당에 쭈뼛거리면서 집에 들어오려는 시부 빗자루로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으유, 이 화상아. 앞으로 숨 쉴 때도 허락받고 쉬어. 알겠어? 그렇게 자기 잘났다고 혼자 큰 소리 떵떵 치고 다니더니 꼴 좋다. 내 돈 3천만 원 어쩔 거야? 뭘 안다고 시골 노인네가 그런 투자를 해? 시부가 시모한테 지은 죄가 있어서 시모가 한마디 하면 깨갱하고 아예 길을 못 폈던 거였죠. 그래서 그날도 동서가 해온 보쌈이 퍽퍽하다고 한마디 했다가 시부는 전부 뺏기고 무생채에 맨밥만 먹었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이 답답한 성격에 중간에서 조율을 못하니까 시부가 하라면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늘 동서가 중간에서 힘들어했죠. 그러다 집안에 청천벽력 같은 불행이 덮쳤습니다.
시동생이 시부와 일을 하던 중 대낮에 트럭을 몰고 잠시 볼일 때문에 시내로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던 거예요.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시동생의 차와 충돌해서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고라 가족들이 모두 빈소가 차려지기 전까지 믿기 힘들어했죠. 장례식장에서 동서는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이렇게 가면 우린 어떡하라고 가는 거야. 여보, 나 이제 어떡해? 제발 다 꿈이라고 해줘. 아침에 잘 갔다 오겠다고 한 사람이 왜 여기 이렇게 있어? 그 울음이 어찌나 슬프던지 저도 같이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어린 조카들도 아빠의 죽음을 아는지 둘이 손을 잡고 조용히 울고 있더군요. 그때 시부와 시모도 한숨을 쉬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후 장례가 끝나고 더 이상 큰 충격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시부 덕분에 할 말을 잃었어요. 하루 휴가를 내고 혼자 우울해하고 있을 동서 데리고 바람이라도 쐬려고 동선의 집으로 갔는데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집안에 시부가 있었고 그런 시부를 동서가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던 찰나 동서가 시부를 보고 악을 쓰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곱게 나가라고 하면 제가 곱게 나갈 줄 아셨어요? 이깟 1,000만 원이 뭔데요? 네? 대체 절 그동안 뭐라고 생각했길래 돈까지 주면서 내쫓을 생각부터 하세요? 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적은 있으세요? 내가 널 며느리로 생각 안 했으면 1,000만 원도 안 줬어. 알기나 알아? 그냥 돈 쥐어주고 나가라고 할 때 곱게 나가라니까. 남편 잡아먹고 뭘 잘했다고 철거머리처럼 붙어 있으려고 들어. 애들만 두고 혼자 나가. 순간적으로 시부가 동서한테 애를 두고 나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1,000만 원에 애를 두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1,000만 원 받고 자식들 다 두고 몸만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몇천억을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게 아이들인데 지금 1,000만 원의 애들을 다 두고 몸만 나가라니 기가 찼습니다. 저는 동서 손을 잡아주면서 시부한테 소리치며 말했어요. 아버님, 세상에 돈 1,000만 원에 자식 두고 나갈 엄마가 어딨어요? 금액을 떠나서 지금 장례 끝난 지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달 지났는데 그런 말 할 수 있으세요? 이게 다 제일 위한 거야. 자식 다 두고 몸만 나가면 새 살림도 차릴 수 있잖아. 그리고 손자들은 당연히 우리 핏줄인데 어딜 데려가겠다는 거야. 아버님, 그럼 저랑 이렇게 하시죠. 제가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제 남편이랑 부자지간 끊어주세요.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서 큰아들을 뺏겠다는 거냐? 누구 마음대로? 아버님 말대로면 1,000만 원만 있으면 누구든 부모 자식 사이 갈라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아버님 감당 못하겠으니까 1,000만 원의 며느리도 아예 같이 끊어내주세요. 1,000만 원 제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 정도 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1,000만 원에 아들이랑 부자지간 사이 끊어달라고 하니까 시부도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동서한테서 두 아들 떼놓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으면서 제가 말하니까 금세 눈치를 보고 서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한테 괜히 화를 내면서 투덜거리듯 말했어요. 천륜을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날고 기어봐라. 그래, 됐어. 손자라서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지. 딸이었으면 어림도 없었어. 알긴 알아? 둘째 너는 네 복을 네가 찬 거야. 다행이네요.
딸이라서 아버님이 엄두도 못 내는 걸 보면 천만 다행이에요. 시부는 끝까지 동서를 보면서 복을 스스로 찾다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딸이라면 어림도 없었을 거라면서 말하셨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세상에 자기 큰아들 뺏기는 건 싫고 남의 아들 떼놓는 건 쉬운 줄 아셨나 봐요. 그래도 이 정도로 바닥인 줄은 몰랐는데 정말 시부한테 크게 실망했었죠. 그 후 저는 동서 집에 자주 들리면서 시부가 오나 안 오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동선의 집을 갔는데 짐이 한가득인 겁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동서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형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 오늘 밤에 여기 떠날 거예요.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아버님이 매일같이 저한테 전화로 욕하고 협박하는 통에 정말 힘들었어요. 이젠 더 못 버틸 것 같아서 이렇게 가려고요. 형님 보면서 버티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애들 더 큰 상처 받기 전에 제가 더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날 동서는 저한테 애들을 데리고 떠날 거라는 말을 했어요. 차마 동서를 잡을 수 없던 저는 동서를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제가 동선의 집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시부는 전화로 동서한테 애만 두고 몸만 나가라고 별말을 다 했던 겁니다. 아무리 며느리랑 피가 안 섞인 사이라 해도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동서의 말을 듣고 시부한테 정말 크게 실망했죠. 그래서 아무 죄 없는 동서가 꼭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떠나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서가 전화가 안 된다는 시모 전화에 저도 일단 동서네로 갔었죠. 갔더니 이미 동서가 남긴 편지를 시모와 시부가 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저는 절대 아이들 포기 못하니까 아버님이 포기하세요. 동서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를 보고 시모는 이게 뭐냐며 추궁했고 시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 저도 모르게 시부한테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아버님, 동서한테 어쩜 그럴 수가 있으세요. 남편 잃고 이제 애들밖에 안 남은 사람한테 어떻게 애들을 뺏어갈 생각을 하냐고요. 그야 우리 핏줄이니까 내 둘째 아들 최민경이 자식들이니까 걔네들 성이 다 최씨야. 아 근데 왜 자기가 데려가냐고. 지금 상황에 핏줄 따져가면서 애를 뺏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다 났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환한 얼굴로 시모가 시부의 머리통을 냅다 후려치는데 소리가 하도 커서 시부의 뒤통수가 깨진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모는 시부를 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렇게 목청 높일 힘 있으면 당신 아들 잡아 죽인 그놈 병원 찾아가서 해. 왜 엄한 며느리를 잡어? 당신 나중에 죽어서 경민이 얼굴 어떻게 보려고 이러고 살아? 그때 음주운전 사고 낸 가해자는 목숨을 건져서 병원에서 몇 달째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법적 처벌과 보상 문제로 한창 시모가 골치 썩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시부가 엄한 며느리 잡고 있었다는 말에 시모는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러자 시부는 시모를 보면서 말했어요. 경민이도 이제 없는데 애들이라도 지키려고 그런 거지. 혹시나 제가 애들 볼모로 잡고 우리한테 애들 안 보여줄까 봐. 아버님, 그렇게 동서를 몰라요? 동서가 어디 그럴 사람이냐고요. 맨날 아버님한테 구박받아도 끝까지 아버님 새참 챙기던 며느리잖아요. 정말 아버님한테 실망했어요. 이제 저도 아버님 며느리 안 할래요.
정말 동서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시모는 주저앉아서 울고 저는 시부한테 화를 내다 동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집으로 와서 쉬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동서가 조카 데리고 집 나간 거 아냐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는 시부한테 전화를 했죠.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한다 싶었는지 남편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왜 조카들이 아버지 거예요? 애들이 뭐 물건이에요? 애들 이름이 최 씨인 게 뭐 어때서요? 억지 부릴 것 좀 부려요. 엄마한테서 애들 뺏어오면 어떻게 키우시려고요? 재수 씨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때 남편의 말이 아니었다면 끝까지 시부는 동서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놈의 핏줄이 뭐라고 무작정 애들을 데려오려고 하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괜히 저만 보면 별 트집을 다 잡기 시작했죠. 얼마나 유치했는지 아십니까? 시댁에 시모한테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시부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집 맏며느리는 집안 기둥이 되려고 그러나 갈수록 살이 찌는 것 좀 봐. 나중에 농사는 네가 지어야겠다. 건강하면 좋지 뭘 그래요. 그럼 농사 제가 지을 테니까 땅 명의 저한테 주세요. 저는 시부가 한마디 하면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만에 그저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 후로도 계속 별트집을 다 잡았지만 저는 눈 하나 꿈쩍 안 했습니다. 그러다 시부는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유독 감기에 자주 걸리던 제가 한여름 무더위에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에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름 감기가 그렇게 독한 줄은 몰랐어요. 목이며 머리며 안 아픈 곳이 없었죠.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죽을 삼키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제 병간호를 했었어요. 그걸 며칠 반복하니까 시부가 괜히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런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자 놈이 집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마누라 수발이나 들고 있으면 농사 누가 짓고 소는 누가 키워? 당장 나와 임마. 또 왜 그러세요? 지금 이 사람 열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한여름 감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제 이마에 물수건을 놔주느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시부 말이 어찌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5일 정도를 꼬박 앓았는데도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서 고생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여름 땡볕이 내리쬐던 시간에 시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누군지 확인할 힘도 없어서 그냥 일단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시부가 저를 다그치며 말했어요. 팔자 좋게 집에 누워있으면 어떡해? 그러고 있으면 쌀이 나와 돈이 나와. 하늘 같은 남편도 땡볕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혼자 팔자 좋네. 당장 소염을 주러 나와. 아파서 제 밥도 못 챙겨 먹는데 지금 소염을 주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나가봐야 하니까 하는 소리잖아. 잔말 말고 얼른 와. 저 아프다고요, 아버님. 사람이 아프다는데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됐다, 됐어. 며느리나 아들이나 내가 뭘 바래? 됐어. 너 아니면 일할 사람 없는 줄 알아? 아픈 며느리한테 괜찮냐고 묻지도 않는 시부한테 서운해서 화를 내니까 시부는 다른 사람 구한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이 정도면 저 며느리 아니고 살림 미천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신없는 전화를 끊고서 힘겹게 죽을 몇술 뜨고 잠이 들었습니다.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지 그대로 잠이 들었죠. 그렇게 잠을 자다 일어났는데 둘째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 기력이 돌아와서
남편한테 둘째 유치원 차를 제가 기다리겠다고 전화를 했죠. 그때 둘째가 다니는 유치원 차가 멈추는 곳을 가려면 시부의 축사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나와 걸어가다 보니 시부의 축사가 보이길래 무심코 쳐다봤죠. 그런데 소 여물을 주는 사람은 시부가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저희 친정아버지가 소 여물을 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머리가 멍했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를 데리러 가다 말고 시부의 축사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정말 아버지였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아빠, 여기서 뭐해? 왜 아빠가 여기서 소 연물을 주고 있어? 아니, 그게 나는 사돈이 네가 해야 될 일인데 너 아파서 못하고 있다길래 내가 대신하려고 왔지. 내가 할 일? 아버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서 아빠를 부른 거야? 그렇긴 했는데 일당 5만 원 주시기로 했어. 난 네가 괜히 할 일 못해서 시아버지한테 미움받을까 봐 왔는데 돈도 주신다네. 하지 마. 이거 다 내려놔. 이거 내가 할 일 아니야. 아빠, 언제부터 한 거야? 설마 아까 점심때부터 한 거야? 할 일이 많다길래 왔지. 네가 할 일이 아니라니. 사돈이 분명 다 네가 해오던 일이랬는데.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말을 듣고 겨우 내렸던 열이 다시 오르는 것 같았죠. 기막힌 상황에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린 저는 아버지한테 둘째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가 계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바로 달려가 바로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제 눈앞에 들어온 풍경이 어땠는 줄 아시나요? 시부가 거실에서 수박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고 보면 제가 온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시부한테 소리치며 말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제가 온 거란 시부는 저를 보더니 기분 나쁘게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뭐가 그렇게 웃긴지 배를 잡으며 말했어요. 너 축사 갔다 왔구나. 너 아파서 못한다길래 내 사돈한테 전화했지. 아니 아버지 호구냐? 시킨 대로 다 하대. 저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어. 일당 5만 원에 저 정도면 매일 불러도 되겠어.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제가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자 마당에서 잡초를 뽑던 시모가 호미를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참아오던 말을 외쳤습니다. 저 이혼할게요. 저희 아버지 몸도 불편하신데 그걸 알고도 이렇게 부려먹으셨다는 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남편이 아버님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둬서 사는 게 쪽팔릴 것 같네요. 뭐야? 네가 지금 무엇이 어째? 몸도 성치 않은 양반 일하라고 불러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불러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는데 호미를 들고 있던 시모가 대화를 듣더니 상황 파악이 됐는지 시부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뭐야? 뭐가 어쩌고 저째? 내가 잡초를 뽑고 있을 게 아니라 저놈의 정신머리를 뜯어냈어야 했는데 일로 와. 내가 오늘 그놈의 주둥이를 확 뽑아버릴 테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시모는 시부를 가만 안 두겠다면서 호미를 들고 쫓아갔어요. 끝까지 시부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남았던 미운 정마저 뚝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바로 집으로 가서 애들 짐을 챙기고 제 짐을 챙겨서 아버지를 모시고 친정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외할머니네 간다고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괜히 제 눈치를 보고 계셨죠. 친정에 오자마자 집에 들어가니까
짐을 다 싸들고 온 걸 보고 놀란 엄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애들 방학했어? 짐을 왜 이렇게 다 싸왔어? 나 이혼할 거야. 시댁에 말했고 내일 가서 서류 작성할 거야. 더 이상은 못 살아. 엄마는 단호한 저를 보고 무슨 일이냐며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전부 듣고 엄마는 화를 참을 수 없어 했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괜히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딸이 아무 이유 없이 할 일 안 할 사람으로 보여?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당신 딸 무시한 거 그거 사과하는 거면 당신 딸한테 사과해. 사람 잘못 봤어. 이렇게 야무지내잖아. 그날 저녁 남편은 차를 타고 친정으로 찾아와 저희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면서 말했어요. 나는 이혼할 거야. 더 이상 이대로 못 살아. 애들이 대체 뭘 보고 배우겠어? 내일 이혼 서류 들고 갈 테니까 잘 생각하고 있어. 이혼하고 아버님 모시고 살 건지 애들 키우면서 나랑 살 건지 딱 선택해. 제 말에 남편은 자기는 절대 이혼 못한다면서 매달렸고 일단 남편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혼 서류를 들고 시댁으로 갔죠. 갔더니 시모와 시부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버님 하나 있는 며느리 그렇게 괴롭히시더니 이제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여보, 난 이혼 못해. 애들은 어쩌고. 나랑 살면 당신 평생 아버님 못 봐. 그래도 괜찮아? 나는 평생 아버님 볼 생각이 없으니까 당신이 결정해. 애들이랑 나야. 아니면 아버님이야. 제 말에 남편은 망설임 없이 시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진짜 못해 먹겠어요. 부자지간을 끊는 게 제가 살 길이에요. 재산이고 뭐고 다 안 물려주셔도 되니까 그냥 다 가지고 계세요. 저도 가족이 있는데 가족 지킬래요. 가족들이랑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가족 다 잃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찾지 마세요. 뭐야? 아버지 재산 다 네 건데 아깝지도 않어? 저는 애들이랑 와이프가 더 소중해요. 정말 이제 저도 힘들어서 아버지 감당 못하겠어요. 결국 남편은 저와 같이 시댁을 나왔어요. 친정으로 가서 남편은 다시 한번 아버지한테 정중히 사죄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못난 사위라 고생만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앞으로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아버지는 울먹이면서 사과하는 남편을 위로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안 하는 대신 시댁은 아예 안 보고 살기로 했죠. 알턴이를 뽑은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친정에서 쉬다가 저희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했죠. 안 받으려다 받아보니 시모는 제게 한탄을 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한 줄 몰랐어. 나도 그 사람 이제는 감당 못하겠어서 집 나왔다. 친구가 남편이랑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어서 거기 왔어. 너랑 근처니까 괜찮다면 보고 얘기 좀 하자. 저는 시모의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시모뿐이었죠. 그렇게 다음날 시모를 만나 그동안 쌓였던 걸 털었습니다. 시모는 제 말을 다 듣고 아버지한테 직접 사과해야겠다며 제 친정에도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때 어머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자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죠.
그렇게 시부와 연락을 끊고 산 지도 1년이 지나 있었어요. 시부는 남편이 없으니 농사도 망치고 거기다 대장암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가족 생각이 났는지 가족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실 농사가 망해갈 때부터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한탄했었죠. 시부는 사람들 고용해서 농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고용한 사람이 가족처럼 일을 할 리가 있었겠어요? 농땡이 부리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거의 1년 농사를 제대로 망치고 말았어요.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하다가 대장암에 걸리더니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했죠. 잘 지내냐? 이렇게 전화해서 미안하다. 내가 아파 보니까 그때 왜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나 미안하구나. 지난 일 얘기해서 뭐해요? 저는 아버님이랑 이렇게 통화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손주들 좀 볼 수 없을까?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사람이 그립구나. 저는 아직 그때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전화할 때까지 하지 마세요. 시모는 아무래도 시부가 아프니까 자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일단 혼자 가보라고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니까 남편한테 걱정되면 가보라고 해서 혼자 가끔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시부만 생각하면 화가 나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불편한 몸으로 소염을 주던 아버지 모습이 너무 생생합니다. 남도 아니고 사돈지간에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결국 저는 아직도 안 가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가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당분간은 진심으로 문병을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연락이 끊겼던 동서와 연락이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서는 애들 키우는 재미에 산다면서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제 얘기를 듣더니 동서는 자기 일처럼 같이 화를 내더니 저한테 정말 잘했다고 엄지를 들어줬어요. 가족 소중한 걸 좀 아셔야 한다고 했죠. 그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재산 아무리 많아도 뭐합니까? 진심으로 본인을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가족이 없는데 기쁠 수 있을까 의문이네요. 시부도 재산만 있고 가족은 없으니까 아플 때 가족만 한 게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가 안 가니까 남편도 자주 안 가봐서 시부는 하루에도 12번씩 전화를 해요. 하지만 시부는 저한테는 전화해도 끝까지 저희 아버지한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가 봅니다. 정말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한 시부라 당분간은 안 가볼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시부가 깨닫고 저희 아버지께 사과하는 날 아이들 데리고 가보려고 합니다. 마음고생하다 써봤는데 속이 좀 시원하네요. 다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사연 보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세요.